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끝장뉴스 황현실입니다. 오늘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처음 맞는 5.18 기념일이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언론 역시 통제했으며 계엄군을 배치해 국회를 출입을 막았죠. 계엄에 저항해 광주 시민들이 나섰고 계엄군은 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3일 또다시 44년 만에 불법 계엄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김문수 후보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저들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아느냐?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5.18 광주 그날 있었던 시민들의 그 정신을 알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 토크쇼 핫이슈 라인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주요 후보자 이재명, 김문수 또 누구죠? 이준석. 네, 이준석까지 3명의 후보자, 4명의 후보자가 정영국, TV 토론, 네. 이 열립니다. 경제 분야가 주요 주제인데요. 네. 이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은 워낙 캠페인 기간, 선거 운동 기간이 짧고 네. 모든 게 촉박하게 치러지면서 TV 토론 횟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2번, 그러니까 오늘 빼고 앞으로 2번, 그러니까 총 3번 열리게 되는데 중앙 선관위 주관으로. 네. 오늘 첫 번째 경제인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큰 선거 결정하는 것들은 세금이나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결국은 그리 귀착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러하고.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선거 때면 잘 회자되는 얘기 있잖아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뭐 클린턴 캠프에서 나왔다는 말인지 뭔지 아무튼. 경제는 특히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시종일관 강조해 왔고 뭐 이준석 후보도 이제 쭉 얘기를 해왔고 한데 때마침 오늘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그 커피 원가 발언 이게 조금 네네. 뉴스를 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크게 부풀릴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발언을 이렇게 제목만 보면 요즘 뉴스들을 되게 어떻게 섭취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에 이렇게 뜨는 거 보고 제목을 클릭하게 되죠. 아무래도. 예. 물론 제목이 뭐 본문을 잘 응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땐 제가 검색을 해서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제목이 참 중요한 건데 네. 제목을 보고 클릭하는데 제목만 딱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지 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게 편집된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값에 원가는 12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를 받고 있다. 폭리를 취한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헤드라인이 잡히고 이래서 영세 사업 하시는 분들, 특히 커피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제목이긴 해요. 저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건데 거두절미된 측면도 좀 있다. 예.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 행여라도 속상해 하시거나 제 진의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 줌으로써 이게 이렇게 막 커지고 이상하게 번지고 우리가
뉴스가 뭐가 나쁘게 퍼지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보도와 두 번째 해석 사이에 불균형이나 어떤 의도가 개입되면 좀 그런 수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뭐 나온 얘기가 우리 작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때 그 이른바 대파 파동 이러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거 건수 잘 잡았다. 이거 한 쾌 잡았으니까 그렇게 좀 튀겨보자 뭐 이런 얘기도 의원들 단톡방에서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네, 뭐 선거 때는 항상 뭐든지 불지르기 쉬운 거가 인화성이 강할 때가 또 요즘이고 하니까 그런 건 미리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오늘 경제 부문 TV 경제로 주제를 한정해 놨긴 하지만 TV 토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경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외의 것들도 많이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원칙은 룰에는 어긋나지만 네네. 뭐 각 후보가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건 내가 강점이고 저건 저쪽에는 약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급적 룰은 지켜졌으면 좋겠고 경제 분야에 일단 보자면 성장 문제가 얘기가 될 겁니다. 경제 성장 문제 이건 뭐 어느 대선이고 항상 나오는 문제고 그다음에 트럼프 체제에서의 통상 문제 이건 발등에 불이죠. 더군다나 예. 우리는 수출 대외 통상 의존도가 문제. 높기 네. 때문에 관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협상을 7월 달로 미뤄놓은 상태니까 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기도 하겠고요. AI 얘기 그동안 여러 후보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금이나 양극화 해소 이런 것도 함께 짚어져야겠지요. 경제 이외의 문제로 특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뭔가를 공세적으로 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와 어떻게든 뭐 링크를 좀 시켜 본달까 예, 뭐 예. 그런 점도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 경쟁력, 뭐 민생 문제, 트럼프 체제에 대한 뭐 통상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그런 게 말씀해 주로 주셨고. 얘기가 되어야겠죠. 일단. 네, 제가 초반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늘 첫 번째 경제 분야 토론회가 열리는데 첫 TV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까지 4명의 대선 후보가 첫 TV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이것이 주제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평론가께서 이제 오늘 커피 관련한 그 멘트들의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발적으로 이제 제기될 맞아요. 가능성이 그쵸.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경제 뭐 이런 분야 얘기입니다.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커피 오늘 멘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을까. 있을 예상할 수 있죠. 예. 더군다나 TV 토론이 그렇게 여러 차례 앞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뒤처져 있는 후보들로서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당연히 생각은 할 거예요. 예. 전 국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거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예로 들자면 예. 제가 특정 정당을 막 꿀밤 매기는 건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탈당권이나 하와이에 탈당하고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뉴스에 취급됩니다. 네. 대선을 치르는 정당으로서는 황당할 텐데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당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예. 참 사람들이 어이가 없달까 뭐 좀 지리멸렬하달까 무슨 선거가 이래라고 하는데 자업자득이긴 하겠으나 그럼 김문수 후보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인위적으로 뭐 뉴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옛날도 아닌 거고 물론 뭐 그런 쪽의 신문도 있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뉴스 노출 빈도가 자기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할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든 뭐 검증이라는 이름의 네거티브 근데 오늘 얘기가 경제 아닙니까? 네. 그럼 경제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시청자와의 약속이자 시청자에게 표하는 예의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 게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경제 정책 중심으로 토론회가 이어져야 된다 이런 그래야죠.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거죠. 축구하기로 하면은 축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축구하기로 해놓고 농구나 야구하면 반칙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자, 남은 토론회 일정도 많은 관심사입니다. 네. 네, 언제 오는 있죠? 23일 그리고 27일 굉장히 네. 바트게 있어요. 예, 다음은 사회 분야가 23일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정치 분야인데 그렇습니다. 둘 다 아주 핵심적이고 핫 이슈들이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실제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건데 네, 이번이 계엄 대선이기 때문에 사회와 정치 분야에도 높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TV 토론이 어떤 변수로 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측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팽팽할 때는 각 후보의 장단점을 서로 견주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 TV 토론을 몇 차례 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오면서 몇 차례 TV 토론만 가지고 서베이, 학문적 접근을 하거나 여론조사도 좀 이루어지곤 했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되게 이렇게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물론 TV 토론의 본질적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러 후보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주제를 주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각자 채점을 해서 지지할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시청자분도 계시겠으나 대부분은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확신 또는 신뢰, 지지의 이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계기로 많이 쓰게 되더라. 네. TV 토론이. TV 토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품평을 해서 한 사람을 딱 골라잡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자기가 A 후보를 지지해 왔다면 내가 A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더 강화받는 계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 그런 서베이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TV 토론이 처음에 닉슨과 케네디 때 한번 처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1962년 미국 대선 때니까 벌써 한 60 몇 년 전이죠. 네. 우리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단순 TV 토론 문화나 정치적 파급 효과를 한국과 미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TV 토론으로 후보 지지율이 급변한다거나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정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는 이 TV 토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대부분은 아마 기존에 이제 지지하던 후보들에 대한 그 지지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의 확인 과정이다. 뭐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네, 있겠죠. 네. 물론 그 중에는 바꾸시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 쭉 해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게 서베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개헌 공약 발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한 SNS 글을 남겼습니다. 네.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 이런 것들이 골자였던 헌법 개정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간추리자면 4년 중임제, 연임이 아니고 중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그다음에 네. 계엄 등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자. 현재는 지금 관련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회가 그것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예. 계엄 등을 비롯한 대통령의 비상 조치는 자동 상실토록 하자라는 것이고 네. 대통령 거부권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시기에 많이 봐왔죠.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좀 강화하자. 즉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일테면 친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이나 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거나 의결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총리, 국회 추천제를 시작해보자. 예. 그다음에 수사기관장,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또 검찰총장, 검찰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으로 보면 검찰청장이나 공수처장 이런 거 해당되겠죠. 그런 거에 국회 동의제를 도입하자. 현재 국무총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 하자. 이런 것들이 요지로 간추릴 수 있겠고요. 당장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중임이 뭐냐? 4년 중임제와 연임제가 좀 헷갈린다. 분명히 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비슷한 또 이제 뭐 다른 몇 가지를 좀 함께 섞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좀 전에 개헌연대 이런 거 가지고 좀 설왕설래하다가 당시 이재명 예비 후보가, 그때는 후보 등록하기 전이니까 예비 후보가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계엄 내란 후속 진압 처벌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데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지 않겠느냐, 블랙홀처럼 될까 우려없다. 그래서 그때 조금 속도 조절을 했고 이제 한 15, 16일쯤 남았나요? 투표일이. 그때 남겨놓고 개헌 문제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시한을 어떻게 잡았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 그리고 단체장들 그때 함께 하거나 개헌에 관한 국민총의를 물어서 처리하거나, 그게 너무 촉박하고 잘 안 된다면 다음 총선, 그러니까 28년이 되겠죠. 2028년 국회의원 총선 때 함께 국민들께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물어서 개헌을 이룩하자라는 타임 테이블, 시간표와 함께 이제 요지를 발표한 거죠. 이게 이번 오늘 TV 토론에서 이게 주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다음번 예정돼 있는 정치 관련 TV 토론에서는 주 의제로 등장해야 할 가치가 있고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라든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안에 대해서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하고 당선 시에는 임기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말씀하신 후보는 대로 임기 제한은 좀 신중하자라고 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선을 긋는 듯한 건데, 물론 이제 임기를 줄이자는 얘기는 요번에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의 임기를 줄여서 국회의원 그 4년 주기와 맞추자는 그 얘기겠죠.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니까 이게 서로 어긋나 가지고 임기가 맞지 않아서 국회의원 교대기에 또 정권은 다른 5년 터울로 이렇게 되고 했더니 해왔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출 필요가. 총선과 대선을 맞추자. 그렇죠. 그러니까 2028년에 지금 국회의원 총선이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 차차기를. 그러려면 요번에 3년 하자는 건데 지금 이런 얘기가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 의도 자체는 나쁘진 않으나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다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그거는 일단 국회의원 임기와 4년으로 일단 맞췄죠. 그럼 선거 시기를 일치만 시키면 앞으로는 5년과 4년이 어긋나서 생기는 1,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되풀이하게 되는 일은 없앨 수는 있으나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요번에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론에 붙임으로써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국민들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빨라야 뭐 내년 선거거나 다음번 국회의원 총선 때 함께 물으려는 계획이라면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이야기가 합의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그건 앞으로 거고.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합의도 무망하지, 인간이 하는 일에 불가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경우의 수로서는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적 가능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각자들이 이 후보나 김 후보가 얘기했던 개헌안들은 요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에게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 거고 네. 다음번에 될 사람들에게 임기조항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네. 얘기한 것도 같은데 오늘 이 설명도 덧붙였어요.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적용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그건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현행 헌법에 그렇게 이미 딱 쓰여 있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못이 땅땅 박혀서 쓰여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한 번 더 안심시키고 내가 2번 하겠다 소리 아닙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 것이지 같습니다. 현행 헌법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요번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는 네. 다음번 사람이죠. 일단은 오늘 D-Day 16입니다. 네. 16일 보름가량을 앞두고 굉장히 큰 핵 이슈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헌안이 네. 대선 전국에 물론 이제 당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네. 15, 1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출렁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 네. 이렇게 예측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대 정신 또는 선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엄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인 건 명확합니다. 예. 그러면 내란에 대한 성찰과 비판과 반성과 향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치적 의지가 일단은 시대 정신인 거고 네. 민주공화정을 확실히 세우자. 그게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이슈가 있을 법한데 사실 우리 진행자는 생각나는 거 별로 있으세요? 그러게요. 잘 없죠. 네, 없습니다. 일단 계엄 내라는 게 워낙 크기도 하고 네. 둘째는 나머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 등등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 후보들이 의제 설정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계엄 대란 이거는 뭐 불변의 성격인 것이고 다른 것들이 솟아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시기도 짧았다.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빅 이슈인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출렁일 만큼 개헌에만 얘기가 집중될 여가도 없을 뿐더러 그러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개헌은 앞으로 계속 얘기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요. 못할 것이다. 영향을 미칠 큰 만한 영향을 이유긴 미칠- 하나 크게 네. 무슨 지지율을 바꾼다거나 구도 자체를 흔들 만큼 네. 폭발력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되긴 힘들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흐름에 1, 2, 3 순위를 바뀔 정도면 일과성으로 터져 나와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게 폭발력을 갖고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그 남은 시간 동안 쭉 유지가 되고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건데 그럴 일은 않아 네. 보인다는 것이고 잠깐 하나만 10초만 더 덧붙이자면 역대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빅 이슈들 중요한 이슈들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를테면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 노무현 네. 대통령이 제기했던 거라거나 경제 민주화라거나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급되고 연상되는 일련의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 내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네. 만한 게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개헌은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남은 14일 동안 16일 동안에는 이 개헌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끌고 갈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다음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또 과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과업 중에 하나죠. 예, 네. 느낌이 드네요. 그건 확실합니다. 음.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청소와 재발 방지와 민주공화정을 굳건히 하는 것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탄탄하게 고단한 사람들 줄이는 것 개헌 이렇게 양극화 이런 것들 모아지지 않겠어요? 저출생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네, 대선 16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들어봤습니다. 핫 이슈 라인업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정치인생톡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뭐 하세요? 공범할 때 쓰는 봉인데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는 기호 1번. 네, 영상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생톡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영상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가 만들어준 건데. 자원봉사자고요? 네, 예. 그 어묵 먹는 거는 네. 틱톡에서 한 7만 5천 조회수가 기록이 됐더라고요. 어묵 이 꼬치도 1위고. 그걸 그래서 댓글에 어느 분이 먹고 나서 이거 왜 안 했냐고 저한테 질타를 하셨어요. 네, 한 번 더 하시죠. 두 분 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인데도 굵직한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빠르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는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일단은 의원님 제가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죠, 네, 2주 전에 굉장히 이제 또 바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사이에 맡으신 게 있으세요. 선대위 금융자본시장 위원장. 을 맡으셨습니다. 네. 어떤 역할이신 거예요? 특히 우리 후보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제조업이 잘 발달되려면 제조업이 이제 기술이 더 진보되고 규모가 커지려면 당연히 자금 공급이 원활히 돼야 돼요. 근데 은행 위주로 자금 공급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자본시장 중심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왜냐 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 그거는 투자를 받는 거죠. 그쵸? 주주가 되기 때문에 갚을 필요, 상한의 부담도 없고 이자의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가려면 은행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얼마나 제 역할을 잘 하느냐. 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은 기술의 진보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M&A를 통해서 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와 M&A를 잘 대응하려면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 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전 판매, 그다음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가 조작 또는 시세 조정, 그리고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기존 주주의 어떤 소외.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서 자본시장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자들의
보호에도 앞장서고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 나가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네, 정책의 그렇죠. 분야 중에 하나인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이재명 대표가 또 주식시장이 제일 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5점 포인트 목표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도 나왔고요. 이번 5.18이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맞는 첫 민주화 기념일이라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상당히 의미가 깊죠. 왜냐하면은 5.18이 원래 5월 17일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껴있는 광주 시민의 저항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오늘 맞는 5.18은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국민의 어떤 승리를 앞두고 있는 기념식입니다. 다시 네. 말해서 80년 5월은 저항을 통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결국에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고 전두환 독재가 지속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맞이하는 5.18은 12.3 비상계엄에 전 국민이 나서서 결국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드디어 6월 3일 대선을 앞둔 우리 광주민주화운동 그렇죠. 기념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우리가 승리를 못했는데 이번엔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긴 최초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기념식은 그 승리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다지는 아주 그렇군요. 엄청난 엄청난 의미의 기념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김문수가 참석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5.18 이 기념식에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없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5월 14일에 이 이슈가 있었는데 정호영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시민들을 이제 진압하는 그래서 이제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 대장격인 두목급이죠. 네, 네.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을 무슨 고문으로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김문수는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12.12 쿠데타에 이은 5.17 비상계엄 확대와 최근에 일어난 12.3 비상계엄 둘 다 모두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얼굴 들고 그 현장에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또 참석한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분위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도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윤석열과의 선긋기를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식적으로 뭐 사과한다 그러고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그 입장을 계속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진정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도 뭐 어제 탈당을 했지만 왜 탈당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 뭐 정권 연장시켜달라. 네. 자기가 일으킨 내란 12.3 소개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과 사죄가 없고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탈당문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이 인물 자체가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절대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역사 의식이 좀 저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돌을 맞더라도 그렇죠. 광주 정신을 기려야 되는 게 그래도 명색이 대권 후보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전날 이제 얼굴 비추고 당일은 안 가고 그리고 사실은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이에요. 국가기념일입니다. 이게 네. 어느 진영과 어느 정당에서 주장하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이날을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기리는 네.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서 광주 80년의 비상계엄도 사죄를 하고 12.3 비상계엄과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도 사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수당의 대권 후보인데 그럴 자세도 안 돼 있고 네. 그럴 용기도 없고 역사 의식도 부재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묘지 가서 국립묘지 가서 울 게 아니라 사실 사죄의 당연한 표현부터 거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오늘 SNS를 보니까 사진 한 장을 올리셨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예,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광주를 참배한 사진인데 네. 잠시였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의원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고요. 오른쪽이 네. 정운천 의원인데 저게 이제 2019년쯤 될 겁니다. 2021년 21년 잠만 21년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 이제 네, 일면 사진인데요. 일면이었다고.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단체 중에서 몇 단체가 공법 단체로 인정이 안 됐을 시기예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유족회에서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국가보훈처가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가 저한테 와서 공법 단체로 인정해달라. 인정해달라.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유족들이 죽었을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민원을 갖고 성일종 의원이 그 당시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요즘에 성일종 의원이 약간 극우화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합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이 같이 광주에 내려가서 합동 참배를 했던 사진인데 이게 상당히 귀한 장면이었나 봐요. 그 당시 취재를 했던 한겨레 기자가 이걸 찍어서 그때 일면의 사진을 게재했던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페북에다가 네.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의미 있는 장면이네요. 네, 그래서 내가 잠시나마 하고 썼잖아요. 그 이후로는 또 여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네. 서로가 역사가 한쪽은 너무나 막 극우화돼 갖고 있어서 이런 장면이 연출 안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정 활동 중에 한 장면이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네. 것이다. 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일정을 좀 한번 돌아볼 텐데요. 호남을 며칠 동안 방문을 하셨어요. 그 호남에서 호남은 텃밭이 아니다. 살아있는 죽비다. 그러면서 텃밭이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죽비라는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호남이 가장 재선되기가 어려운 지역이 호남입니다. 다선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이 초선 의원입니다. 특히 전남 광주는 그렇습니다. 전북은 좀 다선 의원들이 있는데 전남 광주의 다선 의원은 이계호 의원 말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선 의원도 민영배, 주철현, 박지원 의원은 이제 워낙 다른 케이스고 몇 명 없는데 그걸 뭐냐면은 그만큼 민주 의식이 투철하고 맞아요. 항상 감시를 아주 두른 부릅뜨고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시대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지 국민의힘에 맞서서 비타협적으로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 전남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제대로 발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비가 이제 뭐 한눈 팔거나 잠자거나 자세가 삐딱하면 때리는 거잖아요. 네. 착착 때리는 역할을 네. 하는 게 바로 소리도 크죠. 광주하고 이 넓은 이런 대나무강이니까 네. 광주 전남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적절한 의미를 갖는 멋진 워딩을 저는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호남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호남도 함께 우리가 아우르면서 호남의 그 수준 높은 민주 정치의 개념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선출직들이 제대로 담아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호남의 뜻이라는 거죠. 네. 그냥 민주당 그러면 표를 주는 그런 관계가 이제 절대 아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이 나태하고 민주당이 게으르고 민주당이 횡보할 때 제대로 때려서 채찍질 해주시는 올바른 길로 갈 지역이다. 수 있게끔 리드하는 스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어제 말씀 중에서 제가 와닿았던 게 군수 보궐선거에서 졌다. 그 얘기를 되게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갔는데도 졌다. 그게 바로 호남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여파였냐면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을 매우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본인 중에 한 명. 이 사람을 고문으로 영입한 그 여파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저는 김문수 후보의 역사관이나 그다음에 시대를 바라보는 철학의 저급함을 그 한 장면으로 정호영 전 장관을 영입한 것 그것만으로도 다 모든 걸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전 국민이 비상경과 내란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정호영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갖고 열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대통령 후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군인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는 거 그 자체는 거부감이 국민들한테 쌓여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문이 그게 나오잖아요. 병력을 동원해서 정치하는 것은 안 된다.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병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개입하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제2당의 대통령 후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고 그 본인이 또 광주에 간 거 아니겠어요? 광주 가기 하루 전인가? 정호영 광주 학살의 장본인 중에 한 명인 정호영을 임명해서 광주 사람들한테 부활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또 가서 고개는 숙여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맞아요.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약은 광주 민주화 정신을 전문에 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기념식 가서 기념사도 하지도 않고 이조 장관이 대신 갔는데 이조 장관의 그 기념사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 헌법 개정할 때 전문에 넣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놓고 대선 공약 발표문에는 또 살짝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없고 역사 의식이 저급하고 실천할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최근 정호영 전 장관의 임명과 광주 민주화 기념식 불참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재발 방지 약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묘지 가서 박광현 열사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그걸 아마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은 뭐 이렇게 쇼잉하는 것이 퍼포먼스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주의식이 투철한 광주 시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역시 국민의힘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국민의힘 한계 생각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정부의 또 한 명의 그 내란 혐의 옹호자 중에 한 명이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광주 시민들의 항의를 받아서 또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 모두가 사실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기념식은 참석하겠다고 가는 모습도 그렇고 그렇죠? 가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광주 민주운동의 기념식에 가려고 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그에 반하거나 어긋난 본인의 말과 행동이 있으면 깔끔하게 사죄하고 스스로 성찰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 망월동을 참배하는 것이 그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죠. 그런 책임의식 없이 표만 구걸하기 위해서 망월동을 참배하고 광주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나도 호남 사람이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호남 사람이 뭐 호남 사람이면 다 표를 주나요?
호남의 진짜, 네.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예. 본인이 깨우치고 나서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월동 참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항상 몇 해를 걸러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겸하는 발언들이 꾸준히 나온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맞아요. 또는 그 주변의 인물들이에요. 네네네.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비상경을 최근에 경험하고 내란까지 경험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아닌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극우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를 호소가 해서 있죠.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재명 개헌안 띄었다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SNS에 개헌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뭐 4년 연임제라든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서 직선제 개헌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죠. 예.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38년 전의 헌법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개헌 논의의 속도를 안 낸 것은 자칫 개헌 논의에 집중하다 보면 내란 종식에 잘못된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개헌 논의에 힘을 쏟다 보면 이거 갖고 찬반 논의를 하다 보면 내란 종식이라는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개헌론을 좀 미루자고 했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후보께서도 지난 3년 전에도 이런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개헌론에 소극적이거나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네네. 개헌을 하는데 네. 내란 종식 시켜놓고 그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여야 후보가 결정이 됐고 예. 개헌 논의로 인해서 내란 종식의 이슈나 대통령 선거가 흐트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 그러면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지만 네. 낡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한이 너무 강화돼 있다라는 네. 비판을 많이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권한을 권한을 분산시키자. 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오늘 예. 이 개헌안에 대한 이슈를 띄우셨나? 예, 의미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5.18 헌법에 5.18 정신을 전문. 수록하겠다, 전문을 수록하겠다 이 이야기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16일 남았나요? 16일 남았습니다. 네, 16일 남았고 오늘부터 방송 토론이 진행됩니다. 네. 네, 그랬을 때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개헌을 왜 안 하냐? 소극적이다. 그런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 토론이 시작되는 오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헌법 전문에다가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아까 말한 내란 종식이라는 대우 단결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이제는 적다라는 문제. 그리고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를 리드해 나갈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그리고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개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주의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고민의 축적의 결과물을 오늘 내놓은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과정이다.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도 말씀을 하셨고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복지를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나도 지금 어제 국민의힘이 발표한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발표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저 씨도 지난 대선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제주 4.3 역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기념식 갔어야죠. 네.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사실 스피커의 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얘기하느냐. 네. 당에서 그냥 공약 발표로는 하면서 본인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간 이주호 장관도 권한대행이죠. 예.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표를 구걸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기가 어떤 뭐 돌팔매를 맞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 대권 후보가 안 간다?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망각하거나 광주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본인의 저급한 역사의식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돌을 맞더라도 갔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 이야기를 하시면서 2026년 지방선거 내지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예. 이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인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1년 내지는 3, 4년 안에 이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용은 상당히 풍부하게 축적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부터 초선 의원을 하고 재선까지 했는데 그때도 개헌 논의가 활발히 됐고요. 예. 국회 의장실에서도 자료가 많이 있고 각 당에서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대안들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라는 결단과 용기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오늘 5.18 당일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가 안 된다.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는 숙성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미. 예.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선택지를 뽑아내는 결단과 용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결정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개헌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들과 다양한 안들이 국회의원실과 각 당과 국회의장실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만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네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야나 제 정파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합의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오늘 이제 그 당선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될 수도 있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띄웠고 또 상대 당에서 그 개헌을 받아서 본인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나치식 영구집권 음모의 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묻지마식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개헌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그랬었는데 네. 저도 뭐 왜 그러니까 논리 전개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는 아마 그런 주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이고 야 전체 합치면 한 190석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서 입법 독재를 하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개헌안 아니냐. 네. 아마 그런 비판일 수 있다고 네.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쭉 제출한 안을 보면 다 국회 권한 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마치 국회 권한 강화가 뭐 입법 독주, 뭐 나치식 뭐 이런 거로 비판을 하는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오히려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갈 길이다라는 부분에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이 자기가 소수당 되는 게 결국 영남과 TK, PK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렇게 소수당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국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노력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이라 그래갖고 국회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것을 나치식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묻지마식 비판이 맞았던 걸로. 엉망이죠. 네,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주장을 하고 어떤 법을 냈는지 전혀 생각들이 없는 정당으로 네. 전락해 버렸습니다. 일단 개헌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꺼낸 이재명 후보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네. 안정감을 주고 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인 생토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전수미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대위 부대변인 네, 모시고 일하게. 너무 든든합니다. 네, 그럼 오늘 네. 두 분 대변인 부대변인과 함께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윤 떠난 국민의힘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씨가 솔로몬 재판에 나온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에 솔로몬 대한, 재판에 네, 나온 어머니의 마음이라뇨?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반으로 갈라라라고 했을 때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뭔가 대단한 뭐 구국의 결단인 양 포장하는데요. 국민의힘도 이래도 안 되고 윤석열 씨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출당 조치하는 게 맞는 거고요. 파면된 대통령이에요.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했습니다. 그 정도의 민주성도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에요. 탄핵 그냥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법원으로부터도 헌재로부터도 이거는 불법이라고 아주 위법하다고 반민주적이라고 국가폭력을 다시 상기시킨다고 마침표가 찍혔는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김문수 후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선거운동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중도층을 포기하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본인의 그 책임을 알고는 있는가, 지금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이거를 솔로몬의 어머니와 비유한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네. 아니, 솔로몬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고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계속 특검법 탄핵하고 속 터져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본인 살려고 본인을 위해서 김건희를 네, 그러니까 아시지만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본인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총칼을 들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 살려고 본인 사람들에게 총칼을 들이민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희생해서 누굴 살리려고 뭐 이렇게 솔로몬 어머니 하는 게 오히려 본인 살려고 본인 사람들 죽여왔던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동안에 윤석열이 만든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나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본인 때문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말 보수 괴멸된다라고, 또 제 워딩도 아닙니다. 홍준표 전 대표 그렇게 말했잖아. 보수 괴멸했다. 그 윤석열 맨 처음에 초청했던 2명, 그 소개했던 그 2명 뭐시기 때문에 보수 다 괴멸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홍준표 전 대선 주자까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보수를 괴멸시키러 온 민주당에서 파견한 엑스맨,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 씨가 네. 민주당에서 파견한 엑스맨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 그러니까 너무 화나니까요.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의힘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해,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엑스맨 아니야?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도 사실 진짜 내부로 들어가면 불안하다, 네. 좀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외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떠냐면요, 이 윤석열 씨 법률 대리인이자 40년 그렇죠. 지기 네. 이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위에서 들어갔다가 네. 논란이 되니까 사퇴하는 맞습니다. 일도 벌어졌어요. 계속해서 윤석열 씨가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그림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자리도 아니고요. 시민사회 특위위원이라고 해서 위원장 자리를 줬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헌 국면에서 입이었어요. 대리인이었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유통일당의 비례 선순위 받아가지고 출마했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통일당의 초대 대표였어요. 공동대표였었죠. 절연할 수 없어요. 김문수 후보 사실상 처델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극우, 그 우파 아스팔트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 광화문 세력과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의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와. 제가 국민의힘 인사로부터 들은 표현이 상당히 이제 좀 뇌리에 충격적이네요. 남았는데 예, 어떤 예. 표현이었냐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공포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감이냐면 역 M&A를 당할 거라는, 자유통일당으로부터 뭔가 접수당할 거라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뭐 후보 교체에 무리수를 뒀다라는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내부인들도 긴장을 할 만한. 석동현 변호사 지금 눈치 보고 사퇴했지만 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이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국민의힘을 자신의 어떤 휘하로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인사들을 앉히고 있습니까? 오늘 5.18이에요. 정호영 씨를 상임 고문으로 앉혔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죠. 12.12의 주역입니다. 12.12 40주년 됐을 때 전두환 씨 옆에서 자축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광주 정신을 받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쿠데타 세력을, 더더군다나 내란 혐의로 7년형 실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오만하다. 이 정당은 뭐 후보 교체 모습에서도 봤지만 민주성도 상실했고,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한 인식도 반성이라고는 정말 추호도 없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반성이라고는 추호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석동현이나 정호영 같은 인사들이 자꾸 선대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사죄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정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3개였어요. 검사, 지인, 유튜버.
이 세 개를 다 충족시키는 바로 석동현이었거든요. 네. 같이 검사 공직 시절 많이 했죠. 서울대 같이 동문 출신이죠. 또 개인 보수 유튜버 채널 만들어서 황교안 그 권한대행 할 때부터 이거 부정선거론 계속 펼쳤던 사람이고 계속 극단적인 좌우 갈라치기를 했던 유튜버가 바로 석동현이에요. 그래서 민주평통 사무총장 임명됐을 때도 굉장히 좌우 갈라치기 한 사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네. 그러한 대통령 기구에 대해서 사무총장 한다고? 라고 엄청 비난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뭐 윤회 변호사를 하면서 만에 막말을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탄핵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좌우 갈라치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요건, 검사진, 유튜버를 다 충족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두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은 뭐 보수 괴멸이 아니라 그냥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순간까지 분명히 본인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과 석동현 쓸 만큼 다 써먹고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 버리는 토사구팽시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마뱀에서 꼬리 자르고 우리는 이 사람들만 없으면 국민의힘 괜찮을 거 자기 안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치사하고 의리 없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로 날려버리려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근데 거죠. 선대위에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의힘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내란 정당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전해진 소식 중에 윤버지 김계리 변호사가 국힘에 입당한다는 그렇죠.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김문수의 시간이다. 그가 주인공이다. 그동안에 검증된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 공약,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국민의힘은 속으로는 좀 난감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변호사로서도 너무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헌재에서 저는 개몽되었습니다를 자신의 어쨌든 의뢰인이잖아요. 당사자를 파면되지 않도록 하는 그 직업 윤리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정치를. 이 재판정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저는 오염시켰다라는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렵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와 행위를 했습니까? 윤석열을 중심에 둔 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언론인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방에 잔뜩 이 초대를 해서는 흐지부지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윤석열의 대리연이었다는 하나의 이 꼬리표를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네.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대선 국면에 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김문수를 알리러 나왔다라고 해요.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무슨 이념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아주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저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뭐 요리조리 이득을 정치적으로 얻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게 보이는 행보를 일단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최소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그냥 행보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대리인을 떠나서 이제는 정치적 대리인까지 사실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네. 예, 창당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막 오락가락하지만 윤석열 씨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TV 토론 앞두고 탈당을 하니 출당을 하니 난리를 치다가 어쨌든 잦은 탈당으로 마침표를 찍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국면에 다시금 윤석열의 그림자가 확 들어오면서 자기 프로모션을 한다? 이거는 그냥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착 중에 패착이다. 자기 정치하려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대변인님의 그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좀 업무가 좀 있다가 봐요. 보세요. 왜 본인은 12.3 내란으로 개몽이 됐다고 했어요? 그죠? 개몽계리잖아요. 개몽계리죠. 예, 근데 개몽이 된 사람이,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되기 전에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쌍권총이 밀었잖아요. 네. 그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과정들을 봤을 때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되는 걸 국민이 원했느냐, 과연 그게 윤석열의 의도였느냐, 이 모든 판을 봤을 때는 이미 한덕수로 정해져 있었고, 그렇죠.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 오히려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탄핵당이 아니냐라고 정광훈 목사가 비난을 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럼 정광훈 목사가 바로 윤석열과 궤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러면 결국에는 김계리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셨어요. 본인의 정통성에 맞잖아요. 12선 내란을 꾸준히 엄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라고 정광훈 목사는 한결같이 윤바락이었거든요. 그럼 본인도 윤바락이고 윤 어게인 창당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그런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 윤바락이니까 아니 정광훈 목사랑 같이 하셔야지 왜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셔야 되지 생애 최초의 당적을 왜 국민의힘으로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지금 개주가 시작됐다. 개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 할 때, 그러니까 계몽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 내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12상 계엄이 됐고요. 두 번째, 그렇죠. 계몽, 개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맨 처음 12.3 이제 그 계엄이 됐죠.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로 계몽이 됐어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당했습니다. 탈당과 동시에 김계리가 입당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 누군가는 탈당했어요. 누군가는 입당해요. 그러면 다시 이 계주를 계속하게 이 내란의 12산 내란부터의 윤석열은 떠나지 않았어. 바톤 받아서 난 달리겠어. 전 계주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바로 김계리의 입당은 이런 계엄의 계주를 계속하겠다는 본인의 의지, 그거 윤석열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의지가 반영된 그런 입당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계주까지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설명인데 저는 그 설명 중에서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지 그랬느냐라는 말씀이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 근데 이분이 또 오늘 김계리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이야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관계 있다는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힘에 왔다. 맞아요. 이건 또 무슨 주장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수미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게 이게 개주,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로 보이죠. 윤석열이 나간 자리에 이제 김계리라는 대리인이 들어왔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알박기로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왜냐하면 후보 교체를 하려고 엄청 무리수를 둘 때 여러 정치적 요인이 있었는데 한동훈 계에서는 우리를 축출하려고 이제 무리수를 김문수로 하면서 근데 김문수도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한덕수로 바꾸려고 이렇게 좀 무리수를 뒀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이 세 글자를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그룹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말 좀 사석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험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평가절하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같이 유세에 나서겠다고도 하고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제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당권을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또 출발점에 섰다라고 읽히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폄훼하고 주저앉히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너무 급이 높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보단 급이 좀 낮아야 더 왜냐면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전략이군요. 저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군가의 하명인지 아니면 본인의 결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행보는 비교적 뚜렷이 예측이 되는 거야. 나 한동훈 잡으러 왔소이다. 친윤과 같이 결합하면서 지금부터도 사실상의 첫 일성은 나 저지하러 들어왔다. 너 이런 주장 정말 과대망상 같은 주장 입에서 앞으로 내뱉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저격하고 또 얼마나 입이 겁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아마 좀 볼썽사나운 제2라운드가 장예찬 씨도 다시 복당하기도 했고 다 이런 여러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당 내부에 있는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해석하신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멘트? 계몽이 되신 분이니까요.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김상욱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님의 만남 정말 익산에서 이렇게 만남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정당 같다. 원리, 원칙, 그 소신이 있고 그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그런 원리와 원칙이 있는 당이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뭘까요? 국민의힘은 원리와 원칙이 없다는 거죠. 이거 사실 당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냐 어떤 인사와 함께하느냐가 그 당의 성격과 정체성과 그 미래 방향을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김상욱 의원 정말 소신 발언하고 철학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누구 받았습니까? 김계리 받고.
그러니까 비교돼요. 영입 인사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많이 비교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입 김계리가 지금 들어왔다. 이 자체가 정말 중도 보수 진짜 찐 보수 뭐 조갑재 뭐 네. 논설위원이나 정규재 의원분들이 와 김계리를 영입해서 역시 국민의힘 다시 살아나는구나. 제대로 하겠다라고 과연 건전한 보수 생각이 있는 보수가 그런 판단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진짜 보수는 죽었다는 거. 김계리를 받았다는 건 정말 국어로 그리고 무엇보다 김계리 씨 욕설 파문 너무 유명하지. 속도는 변호사라던가 너무 리얼하잖아요. 그렇게 욕설파면 얼마나 당내에서 갈등이 심각한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영입했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이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현실이다. 보여주는 좌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엄, 계몽, 계주 이게 오늘 그러네요.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김계리가 한동훈 잡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산에서 전국 투어를 계획 중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김문수 후보하고는 같이 하지 않겠다. 동선이 겹치진 않을 거다. 뭔가 이것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시감이 드는 장면은 예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자유한국당인가 이명박 후보랑 박근혜 후보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출입 기자였는데 진짜 기자들 보면은 이게 그 이명박 마크맨과 박근혜 마크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완전히 정말 그쪽에 진영에 몸담은 의원들이 이제 험담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었고 실제로 이명박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을 때 박근혜 당시 낙선자가 한참 좀 고사하다가 유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동 유세는 하지 않았어요. 힘 실어주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유세인데 유세 아닌 유세 같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3대 성결과제 같은 거를 막 제시를 합니다. 탄핵 반대한 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당장 사과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출당 탈당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 중에는 이 탈당만 마침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단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에 지금 여러 후보군들, 주자들 그리고 정치적 자산이 있는 좀 체급이 있는 정치인들은 대선에 과연 목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당권 그리고 당권을 잡아야 또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와 연계된 여러 이제 이권들 정치적 이득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도 여기서 낙마하면 정치적 미래는 상당히 좀 제약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국민의힘 분위기에서는 다시금 이 사람을 본다라고 할 때 그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장에서 유세로. 그런가요? 그래서 당원들이 안철수는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뭐야 한동훈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춤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는데 내가 뱉은 말도 있고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냈었다는 게 그래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냥 김문수의 손을 좋은 게 좋다고 받아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정치적 이런 좀 자산이 깎인다고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물쩍 타협하면서 본인의 그냥 정치를 하겠다고 그냥 본인의 어떤 또 이 정치적 행보 속에서 전국을 돌겠다는 걸로 그냥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권자들을 이때가 기회다. 만나서 본인을 좀 홍보하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참 그 정치는 특히 정치 메시지는 타이밍이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죠. 그래서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다음 12.3 개헌부터 이제 다른 그거 보여줬고, 그래서 배신자 이미지가 지켰죠. 그 당내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후보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자 정치적 행보 시작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이미지나 메시지라던가 행보를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탈당하자 본인이 정치 행보를 시작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이번에 최종 후보는 되지 못했지만 나는 윤석열과 달라. 나는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고 윤석열 최측근이 아니고 이제는 윤석열의 그늘에서 완벽히 벗어나서 본인만의 정치 행보 무엇보다 두 번째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이번은 아니지만 그 행보를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팀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인데 지금 김문수와 전혀 다른 노선으로 다닌다는 건 스스로가 나 원팀 아니야.
나 김문수와 한이 아니야 라는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로서 지금 다니는 거지 지금의 김문수가 있는 윤석열 잔당 세력이 있는 그런 그 국민의힘과 나는 격이 달라라고 하면서 윤석열 탈당하자마자 본인만의 자기의 차기 대선에 대한 준비로서 저는 지금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엄청 전략적이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 별대로 김문수로 도와주거나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끌려는 전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정치입니다. 어쩐지 이 유튜버로서 또 새로운 꿈을 꾸실 때부터 기타 알아봤는데. 치고 그게 그쪽 선거라 뭔 상관이에요. 기타 치면서 하는 모습이. 그렇죠. 네. 그럼 당원 모집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자기 당원 모집하는 네, 거예요. 지금 차기 이번 대선 말고 차기 대선의 대선 주자로서 네. 자기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홍전 시장을 잡으러 네. 김대식, 유상범 의원 이런 분들이 하와이로 오늘 밤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홍전 시장을 설득하는 게 대선에 국민의힘에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또 설득이 될 것인가 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설득이 된다면 그래도 효과가 아주 없진 않을 텐데 과연 설득이 될 것인가.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했던 홍사모 뭐 이런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고 또 홍준표 시장이 저는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쓴소리 중에 제일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너네 친윤 세력이 김문수를 사실상 낙점한 거 아니냐. 말 잘 네.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고 되치기를 당한 건데 왜냐면 안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역공모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할 거냐. 당신들이 먼저 음험한 계략을 꾸미지 않았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일갈합니다. 당신들은 이념 세력이 아니다. 이념 집단이 아니다. 그냥 이익 집단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련의 과정에서 108명의 의원들이 거의 의석수가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요. 대선에서 크게 이기고 지는 게 최소한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는 매우 연동돼 있다고 맞네요. 보여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대선은 모르겠고 대선은 뭐 지더라도 나 다음 차차기 지방선거와 당권 여기서 내 정치적 기득권을 이어나가겠다는 동인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영남 자민련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멸칭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일갈한 겁니까? 당신들은 그냥 이익 집단이다라고. 이거 거의 기업 수준인 거죠. 그냥 돈만 되면 다 하는 거의 그런 수준인 건데 정치가 최소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당에 대해서 정말 본인 우물에 침을 뱉고 갔는데 다시 발 담글 수 있겠습니까? 정계 은퇴라는 것도 딱 잘라서 다시 수정하더라고요. 나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정계 은퇴다. 그만큼 정 떨어졌다. 이렇게 네.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하와이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하와이는 대표적인 휴양지고 안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 명이 또 가서 읍소를 하겠다는데 과연 읍소를 하겠다는 건지 휴가를 즐기겠다는 건지 대선 국면에서 또 빠지겠다는 네, 건지 네. 국민의힘의 지금 큰 문제가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뒤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리에 나가봤자 좋은 소리도 잘 못 듣고 이게 뭐 크게 자기들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일일 보고서를 써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평가를 하는데 우리 반영하겠다고. 이게 절박한 거예요. 왜 친윤밖에 캠프에 없냐라고 물으면 사람이 없어서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내부자들이. 이게 지금 현실인데 어떻게 지금 뭐 홍준표니 뭐 이준석이니 꿈도 야무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구구절절합니다. 무슨 손편지를 들고 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음이 단단히 틀어지셨잖아요. 네. 오죽하면은 글에다가 이재명 나라에서 살아봐라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또 홍준표 전 이제 시장님께서 그 무엇보다 여러 가지 발언하셨지만 나 그 당에 아무것도 받은 거 없고 차라리 노무현의 그 민주당에 대해 같이 할 걸 그랬다. 꼬마민들 같이 할 그런 말씀들을 했고 무엇보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또 SNS에다가 제가 너무나 정말 유머도 있으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너무나 노련한 정말 정치인이시다라고 정말 우대를 해주시면서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그 대선 후보가 됐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잖아요. 네. 마지막에 막걸리나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정말 이렇게 푸근합니까? 네. 제가 홍준표 대표 지지자라면 그 뭐 엄청 홍카콜라 그 지지자라면 네. 이재명이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 우리 버리고 팽당하고 이렇게 대우하는데 또 이재명은 다르네. 역시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우리 홍준표 대표랑 결을 같이 하네. 이렇게 알아주네라고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비단 걸린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 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분은 당에 굉장히 구심력이 있는 노련한 정치인에서 당의 어른으로서 기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당에서 철저하게 이분을 버리고 대선 주자까지 했으면 됐지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대우했던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홍준표 전 시장이라 너무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걸 해왔는데 나한테 대선 주자까지 했으니까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니네가 아니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데 니네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배신감. 그래서 너 손편지 들고 간다고 해도 저는 그게 마음이 과연 달라질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장 시그널 중요한 게 있죠. 홍준표 대표 측근 가상화폐의 바로 이제 전문가이신 이 교수님께서 저희 당으로 영입이 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측근이 되고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엄청난 시그널이고 메시지인 거거든요. 홍준표의 측근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누가 진짜 보수인지 누가 진짜 대한민국 살릴 사람인지 한번 보자. 바로 이재명이야말로 통합과 협치를 이뤄낼 미래의 대통령이다라는 전 시그널을 줬다 봅니다. 시그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부부 사법 리스크 첩첩 산중입니다. 일단 대선을 불과 2주여 앞두고 내일 윤석열 씨가 이제 경찰 또 군 수뇌부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이어지는데요. 당장 내일 윤석열 씨의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재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기현 판사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이랑 대법원이 각각 이제 입장을 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제보나 어떤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의혹 사실이 매우 구체적이지 못해서 확인에 좀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전 되묻고 싶은 게 얼마나 더 구체성을 띠라는 거니까 사진을 공개했고요. 그 같다는 딱 그 술집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게 정말 10분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간 게 맞냐, 언제 갔냐, 누구랑 갔냐, 돈은 누가 냈냐,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갔는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걸 했죠. 어쨌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를 보겠다. 이 정도면요, 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진보, 보수, 국민의힘, 민주당 양측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이걸 수긍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론을. 이를테면 윤석열, 내란수계, 사형, 무기 이렇게 했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제보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재판했구나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윤석열 수사권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또 이 시간 대 시간으로 풀어줬던 것처럼 만약에 무죄 방면 시켜준다.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술자리 사실이어가지고 덜미 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이상한 재판을 했구나.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재판의 이 수용성을 상당히 낮춰버렸어요. 이거 사법부가 이거를 사전 정지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는 알아서 재판하세요라고 하면서 맡기는 게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맞는지 의문이 좀 들어서요. 재판 배제를 하는 수순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판사가 내란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두 가지가 좀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법조계 원래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첫 번째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판사 맘대로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서 유력 정치인이나 유력 판사나 그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어떠한 폴더가 있다. 이번에 경찰에 지기현 폴더가 있었다고 그런 제보가 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기현 판사도 룸사롱 접대를 받던 어떤 본인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은 특히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그러한 특정인에 대한 약점을 이용해서 이거 안 해줘? 그러면 이거 터뜨려줄게. 이러한 어떠한 물밑에서의 딜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어떻게 구속 취소는 누구나 상상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재구속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눈감아줬고 지금의 내란 재판에서도 너무나 내란 혐의를 저지른 그런 피의자에게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직업
무직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인데 뭐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예우해주고 뭐 지하 대통령 지하 주차장으로 입장하게 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특혜를 계속 주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약점 잡힌 게 있나? 왜 저 정도까지 하지? 네. 왜 저렇게 무리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예. 이게 일반 국민의 상식이거든요. 네. 그런 점 봤을 때 역시나 지기현 폴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판사가 그동안 법대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대로 해왔나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기현 폴더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 이 소스가 경찰에서 나왔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경찰 캐비넷이 네, 열렸다. 맞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이상우 고발뉴스 기자가 네. 그렇게 이제 그 의혹을 하고 본인의 취재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경위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아마 제가 듣기로도 이게 뭐 캐비넷에서 묵혀놨던 걸 꺼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이제 각 여러 이제 강남 쪽을 관할하는 서에서 이런 제보 내지는 어떤 동향이 있어서 수사를 개시했던 흔적들은 좀 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런 대가 관계 없고 자기네 진행하는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그게 금품이든 향응이든 이건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고요. 1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데 대가 관계가 있는 돈을 받으면 그건 뇌물이에요. 판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단히 업무가 포괄적이라고 볼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 지위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없진 않았던 것 같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뭐 검찰 캐비넷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다 뭐 경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당연하지만 이미 뭐 공수처의 고발 조치가 시민 이제 단체로부터 들어가기도 해서 수사로도 불거지겠지만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사법부가 자정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대법원에서도 독립된 윤리감사관이 있으니 거기서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어떤 결론에 다다랐다는 걸 정말 빨리 내야지 안 그러면 사법불신 이미 본인들이 좀 초래한 부분이 있는데 더 그 부분이 심화될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의혹이 원래 지금 나올 의혹이 아니고 경찰에서는 3개월 전에 업소 단속을 하다 이걸 알아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에서 제보받은 사진은 뭐 작년 8월의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엄에 대한 계속 제보를 받아왔는데 그 계엄 시기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속 계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들 뭐 특정 언론을 비롯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치부해서 실제로 계엄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진도 작년 8월에 이미 확보를 했고 무엇보다 지기현 판사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 그랬대요. 사진을 예, 예. 지금 당에서 확보를 했다고 네.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황들 봤을 때 이미 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접대 받으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뭐 이런 물밑의 과정으로서 어떠한 이런 접대를 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는 건 결국에는 그 사법부 개혁, 사법부도 얼마나 많이 지금 썩었나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관과 검사의 유착 문제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좀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이 새로운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 법관이 이제 너무나 좌지우지 못하고 지금 사심제가 나오는 이거 바로 이런 것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지기현 판사를 이번 내란 혐의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제외시키는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네. 그 해당 법원과 지기현 판사 본인의 입장 표명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거는 굉장한 그 심려를 끼쳐드린 거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 당사자가 이게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런 의혹을 받게 됐고 이거 뭐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갔었다 뭐 안 갔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의혹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야 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그런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위 유지를 하는 그런 법관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에 대한 해명, 그 의혹에 대한 해명, 그리고 거기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들에게 굉장한 우려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이 모든 자신의 책임 이런 것들을 저는 대국민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거부터 봅니다. 지기현 판사가 본인의 입장부터 밝혀야 된다.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사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공감이 되고요. 일단 뭐 본인도 이미 수사선상에 또 오른 것 같고 네. 지금 뭐 고발도 들어갔으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공약을 굉장히 뭐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맞춤법이냐 위인설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라크 대통령 프랑스 사례에서도 파리 시장 당시에 뭐 여러 이슈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되면서 다 중단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아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주 집권 초반부터 흔들려고 할 거예요. 이 재판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대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도 안 읽었다. 안 읽어도 된다. 관행이다. 이게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 국민들 즉각적으로 아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간다? 이게 진짜 사법 시스템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거겠죠. 네. 자, 윤석열 씨는 이런 상황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품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추가로 소환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일에 이어서 보름 만입니다. 너무 맞습니다. 보름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그 통일교 2인자가 건넸다는 게 그라프 6천만 원짜리, 뭐 네. 6천만 원이 더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 목걸이, 샤넬백, 천수삼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천수삼, 샤넬백 뭐 이런 게 안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건진이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 행방을 쫓을 텐데 그 사이에 샤넬 본사 그 한국 그 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예.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도 명품 같은 경우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있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좀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럼 지금 건진폰이라는 하는 법사폰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JTBC 단독 보도 같은 걸 보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나토 순방 갈 때 6천만 원 다른 이때는 또 다른 목걸이에요. 그걸 네. 빌렸다고 하니까 아 제가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줬는데 뭔가 잘 안 됐고 이 윤모 씨라는 2인자가 건진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 김건희가 잘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건진이 네. 알았다 이렇게 화답해요. 그러다가 네. 캄보디아에 뭔가 이제 선을 대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실제로 캄보디아로 가고 ODA가 2배 정도로 떠요. 그 예산이 몇 천억 단위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돌려달라고 막 합니다. 이거 김건희 씨 지금 자기 안 나가겠다고 버틸 때가 아니에요. 네. 빨리 조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뒷짐지면서 알았다고 할 이게 개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나오면서 정황상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개연성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압수수색 이제 아까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2차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가도 많은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뭐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일 거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래도 이미 출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안 하려고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지 않으니까 이것도 사실 2주 만에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관련 수사가 그러니까 최대한 문객이 무엇보다 본인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대선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신분에서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민간인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체포영장 나왔고 이미 잡혀갔어요. 네. 근데 버티고 있는 거는 뭐 전직 대통령의 와이프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니까 철저히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대선 초창기부터 건진법사의 뭐 자녀가 뭐 캠프에 들어갔다거나 뭐 모든 이 결국에는 정치와 무속에 관련된 이 말도 안 되는 끄이없는 의혹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태균 의혹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좀 뭐 강제 수사 방안을 만지작거린다라고 언론에는 뭐 하는데 그렇게 엄풀할 때가 아니고요. 그럼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공정과 상식을 그 누구보다 외쳤던 게 김건희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검찰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면에서 이 수사를 지체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거라는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도 이 중앙지검 못 믿겠으니까 고검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앙지검에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육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육성도 있습니다. 내가 당선인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상민 검사를 찍어 누르려고. 그러니까
찍어 붙이려고 김영선 의원한테 장관 자리 내지는 기관장 자리 제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명징한 걸 어떻게 본인이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나갈게요. 지금 몸이 다 나고 대선도 끝났네요. 이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아무튼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다 증거가 나왔고 온 국민이 들은 상황에서도 지지부진한 이제 수사 왜 그렇냐. 근데 이 가운데 나온 게 윤석열 씨의 통화 내역이에요. 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내용이 불거질 때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수차례 통화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윤석열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를 다 뛰어넘는 사람 같아요.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상식적으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장관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특히 자기 와이프 관련 수사 진행할 때 법무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한다. 이거는 둘 사이가 뭐 어떻다라고 뭐 친인척 관계나 뭐 모든 걸 뒤져보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수시로 자기 와이프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 장관이랑 그거 못 버텨요. 그게 무언의 짓이잖아. 야 그냥 무마해. 덮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언론에 나와? 내 와이프 심기 왜 건드리는데 알아서 네 선에서 처리하라고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계속 줬다는 점에서 뭐 시기라던가 통화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개입을 했다.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 개입까지 했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참모와 통화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마다 통화를 했는데 조사 열심히 해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 시점이 문제인데요. 일단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반기를 들었을 때요. 네, 그러면서 그쵸. 이거 특별수사팀 꾸리겠다. 이거 네,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맞아요. 하니까 박성재 장관한테 막 전화를 4차례 정도 한 거예요. 장관은 수사 지휘를 일선의 검사한테는 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당연하지만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니면 별도로 잘 해명되지 않아요. 뭐 계엄 당일에도 계속 비화폰으로 막 주고받은 여러 국무위원들과의 그 흔적.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부분 지금 많이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일반 폰, 또 대통령이 비화폰 이럴 때는 이게 서버에 남아야지만 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빨리 서버 압수수색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들을 확보해야 되고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혐의가 추가된 거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관여, 무슨 어떤 수사에 개입을 하려고 했는지 본인의 육성으로 설명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하는 언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에서 있었던 타이어 공장의 화재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 시민분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빠른 화재 진압과 함께 피해를 보고 계신 시민분들에 대한 조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또다시 끝장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